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안봉근 전 비서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 박 대통령을 만났다고 주장해서 특검 수사의 새로운 단서가 될지 주목됩니다. 한편 안 전 비서관을 포함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이영선 행정관은 잠적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논란입니다. 오늘부터 본격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은 촛불 집회가 국민의 민심이 아니라며 탄핵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소추위원단은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으로도 이미 국정 운영 자격을 상실했다며 탄핵을 요구했습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과 관련한 JTBC 보도를 통해 최 씨가 수석 비서관 회의를 비롯한 정치 사안을 챙긴 정황이 드러난 데 이어서 경제, 외교 등 전방위로 국정 개입이 이뤄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이 면직 당하기 직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유 전 장관의 공식 일정표에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 전 장관의 항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부인했지만 거짓 해명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청와대가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의 대부분을 군병원으로부터 공급받은 사실이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군 병원을 통해 청와대로 공급된 향정신성 의약품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록에 따로 공개되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두고 열리는 올해 첫 주말 촛불 집회는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행사로 꾸며집니다. 유가족들이 희생 학생들의 영정을 들고 청와대로 행진하고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의미로 저녁 7시 소등 행사도 열립니다. 인적 청산을 놓고 새누리당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이 연일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계 핵심 의원들 사이에도 인적 청산에 대한 입장이 갈라지면서 사실상 새누리당이 2차 분열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본격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린 것은 역시 세월호 7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탄핵 심판에선 박 대통령 본인은 물론 7시간을 밝혀줄 청와대 최측근 핵심 증인들이 일제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7시간에 대한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더니 이마저도 결국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그래서 불참과 부정입니다. 다만 오늘 유일하게 탄핵 심판 증인으로 참석한 대통령 헬스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과 옷값 대납 의혹에 대해서 진술했습니다. 윤 씨는 탄핵 소추 사유에 기재되거나 범죄 혐의가 될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부정했습니다. 또 7시간의 시간대별 기억과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최순실 씨와 관련성 등에 대해서는 시종일관 모르쇠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뒤로 숨은 핵심 측근들 대신 윤 행정관이 수사와 탄핵의 위기에 몰린 박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표로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진술 과정에서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자신도 박 대통령을 관저에서 만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를 찾아서 대통령을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참사 당일 오전의 행적이 오리무중이었는데 아무튼 만났다는 사람이 둘이 생긴 셈이죠. 대통령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에 중요한 단서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백종우 기자,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행과 의상 관련 업무를 담당한 윤전추 행정관이 오늘 탄핵 심판에서 3시간 반 동안 증언을 했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청와대 관저에 보고를 하러 왔다는 얘기였죠? 네, 그렇습니다. 윤 행정관은 당일 아침에 오전에 관저에 대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봉근 전 비서관이 뛰어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안 전 비서관을 본 시간이 중요할 텐데요. 처음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다가 오전 10시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대통령 행적은 아직 드러난 바가 없습니다. 윤 행정관 증언에서 안 전 비서관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도 나왔습니까? 예, 윤 행정관은 안 전 비서관이 들어오기 전에
여러 건의 서면 보고가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서류가 온 시점은 안 비서관이 들어오기 약간 전, 오전 10시 약간 전 시간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백종원 기자가 표현한 것처럼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의상 담당 그리고 수행 담당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비서관이 들어올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왔는지 자세히 보진 못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윤 행정관 본인도 그 시각에 대통령을 본 건가요? 예, 윤 행정관은 당일 아침에 원래 자신의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관저에 왔다고 했습니다. 가장 처음 대통령을 본 것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전 9시까지 30분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비서관을 본 그 오전 10시에 다시 한번 봤고 오후에 미용사를 부르면서 대통령을 다시 봤다고 했습니다. 예, 미용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니까요. 그럼 윤 행정관이 당일 대통령을 근접해서 수행했다는 얘기가 일단 되는데 당일 오전에 외부 인사는 온 사람이 없다는 주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윤 행정관은 오전 8시 반부터 관저 내에 오전 내내 대기를 했는데 안봉근 전 비서관 외에는 외부인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식사 이후 오후에는 알려진 것처럼 미용사와 메이크업 담당자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을 봤다고 했습니다. 예.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윤 행정관이 대통령을 봤다고 하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는 말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오전 8시 반부터 대통령이 뭘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오전 9시부터 대통령이 관저 안에 있는 방 안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 대통령이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결국 그런 부분이 특검 수사와 탄핵 심판에서 규명돼야 할 부분인데 헌재 요구대로 대통령이 당일 행적 자료를 내면 될 텐데 당초에 오늘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낸 이유는 뭔가요? 예,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은 원래 오늘 증인 신문이 있기 전까지 내겼다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정리하기 위해서 잘 정리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시점은 결국 언제 제출할지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예. 잘 정리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뭐 기억이 안 나는 것인지 아니면 알지만 미루고 있는 것인지 그건 지금으로선 정말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오늘 윤전추 행정관이 증언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희 뉴스룸은 사실 지난번 청문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주장을 주장 그대로 전해드린다라기보다는 주장을 일단 듣고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문제 제기를 해드리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윤 행정관의 이야기, 뭐 비교적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윤 행정관이 관저에서 아침 업무 때문에 대통령을 봤다는 건데 아침 업무란 건 대개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윤 행정관은 앞선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대통령의 개인적 그리고 비공식적인 개인 비서 역할을 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예. 청와대는 2013년 억대 운동기구를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에 휩싸였었는데 헬스장 트레이너 출신의 윤 행정관의 업무라는 것이 이 운동기구를 활용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근데 뭐 아까 그 백종원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아침에 본인도 서류를 뭐 보고하기 위해서 갔다 얘기했는데 그 서류는 뭔진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 예. 윤 행정관은 또 이날 오전에 의료용 가글을 자신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지난번에 당시 간호장교로 있던 사람이 얘기한 내용이기도 하죠. 가글을 전달했다는 것은. 당시 신보라 대위는 남자 행정관에게 건넸다라고 말을 했었었는데요. 예. 오늘 윤 행정관은 이 참사 당일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다.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가글을 대통령에게 직접 대면해서 줬냐는 질문에 올려놓고 인터폰으로 말씀드렸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같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내용이 막 바뀌는 그런 계속 바뀌었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근데 목적에 대해서는 미용 시술과 관련되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선을 또 그었습니다. 네, 윤 행정관은 이 의료용 가글의 목적은 편도 부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미용 시술과 관련됐다는 건 오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간호장교가 용도까지는 모르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 의료용 가글의 목적을 어떻게 윤 행정관이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의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그냥 상식적으로 보자면 편도에 문제가 있었다면 간호장교는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간호장교는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윤전추 씨는 편도선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럼 얼핏 드는 생각이 누가 간호장교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참사 당일 헤어와 메이크업 담당자들이 일부러 머리를 헝클어지게 연출했다는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 오보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고요. 또 민방위복은 미용이 끝나고 나서 자신이 직접 챙겨드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오늘 대부분의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이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대답을 하고 있어서 오늘 소추위원단으로부터 이 철저히 준비된 답변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을 받았습니다. 예. 뭐 당연히 준비는 철저히 했겠죠. 또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은 대통령의 의상비를 박근혜 대통령이 지불했다 이런 부분입니다. 이건 사실 지난번에 액수의 다소와 관련 없이 뇌물죄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모양이죠. 네, 오늘 윤 행정관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의상실 대금을 직접 제게 줬다. 노란 서류 봉투인지 돈인지 서류인지 의상실에 갖다 주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유독 이 부분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의 동영상도 한 언론 보도로 이제 공개가 됐고 지난 국정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온 바가 있는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박 대통령에게 옷 100여 점 그리고 가방 30여 점을 직접 제공했다라고 말한 고영태 씨는요. 이 돈을 최순실 씨에게 받았다라고 지난 국정조사에서 밝혔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인 지갑에서 꺼내서 계산을 해주셨고 항상 네. 영수증을 드리면 그거에 맞는 계산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지금 엇갈리는 부분이잖아요. 윤 행정관은 의상비를 언제 받았다는 겁니까? 네, 오늘 소추위원장인 권성동 의원도 이 다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왜 이 부분만 이렇게 잘 기억을 하느냐라고 꼬집자 최근에 돈을 줬다 올 연말이라고 답을 했는데요. 상식적으로 지난 2016년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인데 예. 아마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기된 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다라는 그 비판을 뒤늦게 무마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예. 이 경우에 그러니까 매우 뒤늦게 사건이 다 불거진 다음에 실제로 의상비니 뭐니 이런 것들이 지급이 됐다면 그것이 이른바 뇌물죄 혐의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건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미 그때 지급이 된 거였기 때문에요. 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최순실 씨,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그 당시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준 돈을 통해서 그때 의상비가 지급이 되었어야 상식적으로 그게 뇌물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최순실 씨 돈으로 일단 지급을 한 다음에 지금 2년 정도가 지난 올해 말쯤에 예. 윤전추 행정관에게 의상비를 지급했다면 그건 이미 뇌물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네, 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법조계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을 좀 해보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물론 그런데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의문에 쌓인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열쇠를 쥐고 있는 관저 담당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 이영선 행정관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잠적하거나 불응해서 진실을 감추려거나 탄핵 심리를 늦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청와대 관저를 담당하는 업무 책임자는 2015년 초까지 안봉근 전 제2부속 비서관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서의 박 대통령 행적은 안 전 비서관이 가장 잘 알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은 현재 자택을 떠나 행방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안 전 비서관과 문고리 3인방으로 꼽히는 대통령의 최측근 이재만 전 비서관도 행방을 감춘 상태입니다. 오늘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에 머무르면서 업무를 봤다고 주장하는 박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알만한 인사들이 증인신문을 피하고 있는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 오는 12일, 안봉근 전 비서관과 이재만 전 비서관은 오는 19일 다시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 변호인단이 당초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소명 자료를 헌재에 내겠다고 했던 날도 오늘이었습니다만 이 역시 내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해서 내겠다라는 일단 해명이 나온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헌재에서 장기전으로 펴기 위한 지연 전략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명쾌히 밝히겠다며 증인신문 전까지 소명 자료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첫 증인신문일인 5일이 다가오자 한 발 빼더니 지금 최대한 그 시간에 제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자신은 못하겠습니다. 결국 오늘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는 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일 대통령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근거 제시 없이 주장을 이어간 겁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가면서 또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이런 가운데 소명자료 제출이 미뤄지는 것 자체가 탄핵 심판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심판 개시에 앞서선 탄핵 심판을 늦출 이유가 없다고 했던 대리인단이 이렇게 자료 제출을 미룬 건 지연 전략으로 방침을 바꾼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한 여권 관계자는 심판이 길어질수록 대통령 지지층이 재결집하면서 기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오늘 탄핵 심판에서는 참석자 1,000만 명을 돌파한 촛불 민심을 놓고도 공방이 전개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촛불 집회가 국민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또한 특검의 중립성에 대한 시비 등 본질과 관련 없는 주장이 계속되자 재판부도 대통령 측의 이 같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는 촛불 집회를 이끄는 세력이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촛불 집회에서 경찰이 다치고 경찰차가 부서졌다며 폭력성을 강조하고 민중총궐기는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도 말했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했던 신임을 거둬들인 민심의 발로라는 국회 측 입장을 반박한 겁니다.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도 촛불 집회와 낮은 국정 지지율이 탄핵 사유로 포함된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를 지휘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관이었고 박영수 특별검사 역시 야당이 추천한 후보였다며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 사유의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변론은 탄핵 소추 사유에 규정된 것에 대해 사실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그와 관계없는 주장으로 본질을 호도한다는 겁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부도 대통령 대리인단에게 탄핵 소추 사유와 무관한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박 대통령 측이 모조리 부인한 것 중에는 핵심인 뇌물죄 부분도 물론 포함됐습니다. 물론 부인 이외에는 달리 길이 없어 보이기도 하긴 합니다. 삼성그룹 승마 지원과 관련된 뇌물 혐의에 대한 건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미 특검에서 삼성 고위 인사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 계열사 합병을 도와주고 대신 최순실 씨 승마 지원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 같은 뇌물죄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독대 시점이 합병이 마무리된 시점이어서 대가성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여러 차례 독대에서 대통령이 승마 유망주 육성과 말 구입 지시 등을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 같은 수사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한 겁니다. 또 오늘 심리에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도 기업들에게 강요했다고 했습니다.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이 여러 기업들로부터 당면 현안을 제출받고
대신 출연금 납부를 종용한 만큼 뇌물 또는 제3자 뇌물 혐의가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대통령 대리인단은 글쎄요, 일반적으로 보자면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쏟아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냥 전달만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제 제기를 겸한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안의근 기자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네. 촛불 집회는 민심이 아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다.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했는데요. 네, 먼저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이 주최 측 추산이긴 하지만 100만 명을 넘어 많게는 200만 명도 넘었었는데요. 예. 민주노총이 주도했다는 발언은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습니다. 예. 또 촛불 집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한 분은 아시겠지만 집회 때마다 가족 단위로 참석한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납득이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예. 그 촛불 집회 폭력성도 얘기한 바 있는데 그건 지난번 2달 이상 열린, 3달 가까이 열린 이 촛불 집회에서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은 시민 자신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발언을 한 서석구 변호사, 그것 말고도 일반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발언들을 많이 쏟아낸 것 같습니다. 네, 촛불 집회 색깔론을 들씌우기도 했는데요. 예. 그 서 변호사는 촛불 집회 때 불려진 노래 이게 나라냐를 국보법 위반으로 4번이나 구속된 윤민석 씨가 작사 작곡을 했다면서 어떻게 이런 노래가 불릴 수 있냐, 이는 국민의 민심이 아니란 뜻이라는 억지 논리를 펴기도 했습니다. 예. 또 북한의 노동신문이 촛불 집회를 언급한 걸 두고 종북으로 모는 듯한 취지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예. 서 변호사의 변론이 이렇게 지나치게 장황해지자 박한철 소장이 줄여달라고 하기도 했고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은 탄핵소추 사유와 무관한 부분이라며 제지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인원 1,000만 명 넘게 광장에 나갔던 시민들이 누구보다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더 말을 얹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뇌물죄 논리도 좀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얘기인데. 네, 대표적인 게 국민연금 주주총회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8일 뒤에 독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순된다는 주장을 폈는데요. 예. 그러니까 박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2015년 7월 2차 독대를 했는데 이 독대가 합병 뒤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이미 2014년 9월에 승마협회 문제로 만났고 예. 또 그 뒤로도 여러 차례 만났죠. 그리고 또 청와대가 국민연금에 삼성물산의 합병을 압박한 여러 정황들이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진술로 이미 많이 드러난 상황입니다. 예. 자,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런 발언들이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정해서 한 얘기인가 아니면 박 대통령하고 이건 논의를 거쳐서 이런 방향으로 하기로 하는 것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미 지난달 말 29일 날 박근혜 대통령과 접견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요. 예. 이 밖에도 여러 차례 박 대통령과 논의를 하면서 변론 전략을 다듬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워낙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들을 내놓자 그 탄핵 소추위원 중에 한 사람인 이춘석 의원은 좀 전에 JTBC와 통화해서 피청구인의 정확한 의사인지 확인해 보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예.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예. 상식적으로 보자면 대리하는 사람과 그걸 대리를 맡긴 사람은 당연히 의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이 우문이 아닌가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저 이춘석 소추위원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네, 워낙 그 발언이 의외의 발언들이 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의심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간담회 이후에 그럴 일들이 더 많은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대리인단의 이런 좀 듣기에 따라선 좀 도가 지나친 과격한 발언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본인들 입장은 그렇지 않을 테니까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이건 어떤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일각에서는 이 같은 그 발언들이 결국은 친박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냐 예.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탄핵 심판을 정치적으로 이끌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겁니다. 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대리인단 측 주장이 과격할수록 대립선이 명확해지고 이념 갈등이 심해지게 되면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탄핵 심판을 둘러싼 이 사실관계의 다툼이 진영 논리나 이념 논쟁으로 끌고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 법리적인 쟁점보다는 이념 갈등 이런 걸로 흐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실관계라든지 법리 등은 오히려 더 흐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심각한 거죠. 따지고 네, 보면.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연 헌법재판관들이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을지 안 받을지 지켜보면 알겠죠. 정치반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열린 최순실 씨 공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검찰이 오늘 열린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의 첫 공판에서 상당한 분량의 추가 증거를 제출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인 측이 최순실과 대통령과의 범행 공모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오자 검찰은 공범이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밝혔습니다. 김준 기자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 국정개입 사건 첫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뜨거웠습니다. 핵심 쟁점은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범행 공모 혐의였습니다. 최순실 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은 대통령과 어떤 관계도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고 검찰 수사 기록을 봐도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기재할 때 나라의 격을 생각해 최소한의 사실만 기재했다며 최순실과 대통령이 공범이란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힐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오늘 추가 제출한 정호성 전 비서관과 최순실 씨와의 통화 녹취록에 관심이 모입니다.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 들어있던 통화 녹취록 중 6시간 30분 분량의 17건입니다. 기존에 제출된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통화 녹취록 외에 취임 이전에 나눈 통화 녹취록이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태블릿 PC에 들어있던 80건을 포함해 청와대나 정부 부처 문서 257건도 추가 증거로 내놨습니다. JTBC 김준입니다. 예, 검찰은 태블릿 PC의 주인이 최순실 씨라는 핵심 증인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와 최 씨는 계속해서 태블릿 PC에 대한 공세를 펴고 있는데요. 말이라도 맞춘 것처럼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와 최 씨의 형사재판에서 모두 이 태블릿 PC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태블릿 PC를 재판정에 제출해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블릿 PC가 등장한 경위에 깊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인지 제3자가 한꺼번에 정보를 입력했는지 오염된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형사재판에서도 똑같은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정 씨 측 차기환 변호사는 태블릿 PC 운영 체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고 JTBC 기자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태블릿 PC에 대한 조작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금도를 넘은 변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본격적인 법리 다툼이 시작됨과 동시에 박 대통령과 최 씨 측이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을 문제 삼고 나섰는데 탄핵 심리와 재판을 지연시키고 검찰 수사 결과에 흠집을 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예,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 그리고 최순실 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은 국정 개입 재판에서 하나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측의 대리인들을 말씀드리는 거죠. 하지만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 파일에서는 이런 주장들과 배치되는 국정 개입의 단서와 정황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는 이 통화 파일 내용을 이틀에 걸쳐서 공개하면서 최 씨가 국무총리 담화문과 대통령 주재 수석 비서관 회의 같은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개입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 씨가 외교, 경제, 예산에서도 전방위로 관여한 정황이 통화 파일에 포함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그야말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인데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녹색기후기금 행사에 대통령 참석에 대해서 지시를 하거나 외국인 투자 촉진법 통과를 요구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먼저 박창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4일 녹색기후기금
GCF의 사무국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첫 국제기구여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GCF 개소식 참석 일정까지 최 씨가 관여한 정황이 정호성 전 비서관과의 통화 파일에서 드러났습니다. 먼저 최 씨가 개소식은 안 가는 걸로 하면 되지라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안 가는 걸로 되어 있지만 변경할 예정이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최 씨가 다시 지시를 내리고 정 전 비서관이 한숨을 내쉬며 안 가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안 가도 되지만 지금 경제수석이나 여기저기서 꼭 갔으면 하는 요청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같은 대화가 있고서 일주일 뒤까지도 박 대통령은 밝힐 수 없는 중요한 일정이 겹쳤다며 개소식에 불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었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참석 여부를 조율하던 때여서 비판 여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불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자 결국 박 대통령은 개소식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참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을 향해 이래라 저래라 할 정도로 최 씨의 영향력은 상당했습니다. JTBC 박창규입니다. 예, 정호성 전 비서관의 녹취 파일에는 최순실 씨가 경제정책과 예산안까지 챙기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최 씨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에 집착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과연 왜 그랬던 건지 그 배경은 잠시 후에 취재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최순실 씨는 지난 2013년 11월 17일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내립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 관련 법을 통과시키면 어느 정도의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생기는지 자료를 뽑아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에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최 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이뤄진 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외국인 투자 촉진법이 통과되면 일자리와 경제 이득이 얼마나 생기는지 언급했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 법안이 통과되면 약 2조 3천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 4천여 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이어서 최 씨는 11월 22일 다시 전화를 걸었고 12월 2일까지 예산이 풀리지 않으면 새로운 투자법, 즉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활용 못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12월까지 통과가 안 되면 외국인 투자에 차질이 생긴다며 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취지로 비난했습니다. 최 씨의 집요한 요구가 있은 뒤로 여야 간 대립 끝에 결국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14년 1월 1일 새해 첫날 통과됐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최순실 씨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통과와 예산안 반영까지 꼼꼼히 챙긴 건데 이른바 이 외촉법 어떤 법이길래 최 씨가 이렇게 열심히 챙긴 걸까요? 자신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는 부분은 없었는지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서중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마디로 대기업이 외국 투자를 받아서 계열사를 설립할 때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법안입니다. 예. 대기업 지주사의 손자 회사가 그러니까 이른바 증손회사를 만들 때 지분 100%를 출자해야만 합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을 막기 위한 그 조치인데요. 예. 외촉법 개정안은 이 손자 회사가 외국 투자를 받아서 이 증손회사를 만들 땐 예외적으로 50% 지분만 투자해도 되게끔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쉽게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야당의 반발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을까요? 예, 대기업 특혜 법안이라는 취지였습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예, 그 당시 박영선 의원의 국회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무원칙적으로 이렇게 어떤 특정 재벌회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법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민원법을 우리가 지금 이 새해 벽두부터 왜 통과시켜야 합니까? 예. 자, 이 최순실 씨 사건을 쫓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번 정부의 과거로 점점 올라가면서 복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것도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이따의 그 장면들은. 그러니까 특정 재벌 회사를 위한 특혜라고 말하는데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겁니까? 예, SK와 GS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두 회사는 외국 투자를 받아서 이 증손회사 설립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인데요. 예. 당시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두 기업이 수조 원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또 허창수 GS 회장과 이 김창근 SK 회장은 2013년 8월 이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이 대기업 회장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이 외촉법을 조속히 통과해달라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물론 두 기업과 최순실 씨와 연결고리가 나온 건 아니지만 정 전 비서관 녹취 파일 속에 최 씨는 이 외촉법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번 그 통화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은요. 예. 최 씨는 외촉법 관련 예산이 12월 2일 반드시 돼야 된다. 작년 예산으로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외촉법 관련 예산안이 내년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있다. 국회와 정치권에게 책임을 묻겠다면서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예. 매우 집착하는 모습인데요. 이에 대해서 정 전 비서관이 예산안이 그렇게 빨리 통과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을 끊으면서까지 매우 흥분한 듯 그렇더라도 하면서 야당이 공약 지키라고 하면서 협조는 안 한다.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또 불공정 사태와 난맥상이 나온다. 이러면서 굉장한 압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이 얘기들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마치 본인이 대통령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 보면. 네, 맞습니다. 근데 혹시 최 씨가 이 외촉법 통과로 이득을 본 경우도 있습니까? 예, 최 씨가 입김을 넣어서 차은택 씨가 주도로 하려고 했던 이 K컬처밸리 사업이 그렇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습니다. 예. 외촉법을 이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1% 금리를 적용받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본격 사업이 추진되기 전 최순실 국정 개입 사건이 터지기는 했지만 예. 이 외에도 혹시 다른 또 혜택을 받은 건 없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녹취 파일을 보면 남자 1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예, 정 전 비서관을 정 과장님이라고 부르면서 반말을 하는 남자인데요. 최순실 씨처럼 정 전 비서관을 굉장히 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청와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듯하고 또 인사에 개입하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윤회 씨가 아니냐고 추정은 됩니다만 확인은 되진 않습니다. 예. 아무튼 저희들이 오늘 다시 확인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의 발언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금방 들 정도의 그런 어투, 내용 이런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통화 파일에는 거침없는 최순실 씨의 발언과 태도 또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지금 잠깐 그 일단을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또 있습니다. 야당을 저것들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정 전 비서관을 그야말로 자기 비서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과연 누가 권력 서열 1위였는지를 헷갈리게 할 정도인데 김필준 기자가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치를 생각하고 지향해왔다는 얘기를 하면 저것들이 또 난리 날까? 지난 2013년 11월 16일 최순실 씨가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전화로 말한 내용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에게 전할 메시지 관련 내용을 지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저것들은 야당과 비판적인 시민사회를 뜻합니다. 6일 뒤에도 최 씨의 발언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태가 공직기강이나 이런 게 모든 걸 흔들지만 나는 그거는 적이로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이거 완전히 대통령 완전히 우습게 아는 거 아니야 지금.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 감정적인 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다른 날 통화에선 정호성 전 비서관이 지금 이제 끝나갑니다 라며 보고하자 최 씨가 어떻게 잘 됐대요? 아우 머리 아파라며 짜증도 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을 비서처럼 부리는 대목도 등장합니다. 최 씨가 그거 대충 했어요 라고 묻자 정 전 비서관은 아직 안 했는데 내일 올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직 금요일이라서요. 저것도 아직 올라오지 않았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최 씨는 내일 그러면 언제쯤 올릴 수 있지 몇 시쯤에 라며 다그쳤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최 씨를 선생님으로 부르며 존대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과 관련해 맨 마지막에도 중국어로 하나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말하자 정 전 비서관이 쭉 가다가 갑자기 중국말로 하면 조금 좀이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이를 무시하고 중국과 한국이 미래를 끌고 갈 젊은이들이 앞으로 문화와 인적 교류를 하며 구체적인 지시를 이어갔습니다. 이어 정 전 비서관은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것들 마지막으로 중국어로 하신다고요? 라고 물었고 최 씨는 라며 반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정 전 비서관은 예, 알겠습니다라며 존대로 대화를 마쳤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에 구금된 정유라 씨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 씨가 취재진들에게 국선 변호사라고 밝힌 덴마크 변호인이 알고 보니까 현지 대형 로펌 소속의 유명 변호사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 씨가 돈 세탁 혐의를 조사 중인 독일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덴마크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가혁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이가혁 기자, 지금 이 기자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정유라 씨가 구금돼 있는 올보르 시내 구치소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겉으로 보기에는 한국처럼 담벼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기숙사 같은 그런 모습인데요. 바로 이쪽 제 뒤로 있는 이 통로가 지난 2일 구금이 연장된 정 씨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간 그 문이기도 합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구치소 시설도 기숙사 못지않다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 역시 일주일에 2번 피자를 배달해 먹을 수 있고 또 전자게임기를 유료로 빌려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수용자 복지가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곳에서 정 씨를 면담하기 위해서 누가 찾아온 사람이 있는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딱히 이렇게 찾아온 사람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 씨의 변호인이 국선 변호사가 아니라 현지 대형 로펌 변호사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일에 올보르 법원에서 정 씨는 이 자신의 변호인에 대해서 덴마크 현지 변호인에 대해서 국선 변호사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일 변호사는 정유라 돈 세탁 문제 때문에 여기 덴마크 국선이 하지만 정 씨의 말과는 달리 이 덴마크인 변호사 이름은 얀 슈나이더인데요. 이 얀 슈나이더 변호사는 덴마크 대형 로펌 소속의 경제범죄 전문가로 덴마커는 물론이고 독일어나 영어에도 능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정 씨가 국선 변호사라고 말한 이것에 대해서 거물급 변호사를 고용하는 데 드는 이 자금의 출처 의혹을 조금 숨기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제기됩니다. 실제 정 씨는 생활 자금에 대해서는 어머니에게 받아서 썼다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쇼핑할 돈도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막대한 비용이 들 유명 변호사를 선임한 배경에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예. 자, 그런데 정유라 씨 얘기를 들어보면 독일 변호사도 선임했다는 건데 현지 돈 세탁 수사에 대비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네, 정 씨는 앞서 이 목소리를 직접 들으신 것처럼 이 덴마크 변호사 외에 독일 내 돈 세탁 혐의와 관련해서 이미 독일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도 시인을 했는데요. 정 씨의 상황을 잘 아는 한 교민은 체포 후에 정 씨가 독일에 있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고 이 변호사가 덴마크의 이 슈나이더 변호사를 소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돈 세탁과 자금 출처 의혹이 커지면서 정 씨 송환이 언제 이뤄질지도 상당히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덴마크 사법당국은 한국 시각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법무부가 정유라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법무부는 덴마크 당국이 미리 좀 일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이곳 검찰에 이 원본을 스캔한 문서를 이메일로 먼저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원래는 직접 문서를 실물을 줘야 하지만 일단은 조금 빨리 대처하라는 의미에서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보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구금 기한이 4주가 남았고 또 그 안에 여권 무효에 따른 추방이나 또 정 씨가 자진 귀국을 선택할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귀국을 언제 할지 그 시점을 가늠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덴마크 올보르에서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국정원 등 다른 기관들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외 한국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했고 여기에는 총영사 등 외교 라인까지 관여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온누리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의 한국문화원은 매년 유망 예술가들의 작품을 공모해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전시를 약 한 달 앞둔 5월 말 갑자기 행사가 취소됐습니다. 겉으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들었지만 사실은 특정 작가들을 배제하기 위해서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예술가들 명단을 주면서 한번 그 조사를 해보라던가 뉴욕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 중에서 사상이 의심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서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문화원에서도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뤄진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환 뉴욕 총영사 등 외교 라인의 개입 흔적도 나타납니다.
副명사하고 문화원정하고 회의가 한번 열렸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위쪽에서 전시를 취소하라고 해서 정부가 해외 예술인들까지 사상 검증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파문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에 문제가 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바 있죠. 하지만 유 전 장관의 공식 일정표에는 대통령과의 면담 사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유 전 장관도 이 사실을 강조한 바가 있죠. 이 마지막 만남 이후에 유 전 장관은 면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 주장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연초 기자들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유진용 전 문체부 장관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혀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무슨 항의를 했어요? 유 전 장관과 만난 사실이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유 전 장관이 면직을 당하기 직전 박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한 유 전 장관의 공식 일정표입니다. 2014년 7월 10일 오후 1시간 면담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한 후 대통령을 찾아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시점과 일치합니다. 면담 일주일 후 청와대는 유 장관에게 면직을 통보했습니다. 후임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이례적인 조치였습니다. 마지막 면담 자리에서 갈등이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의 주장과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대통령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예, 지금까지 전해드린 특검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안 심리에서 주요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하려고 거둔 대기업 출연금이 과연 뇌물인지 아닌지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들 재단은 그 큰 돈을 그대로 지닌 채 여전히 최순실의 사람들이 그대로 운영 중이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뒤 처음 열린 K스포츠재단의 이사회.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샵 원장이었던 정동춘 이사장의 연임을 막기 위한 인사안이 상정됐습니다. 정 이사장의 임기는 오는 12일까지인데다 직원들도 퇴진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정상화가 되려면 일단은 그 특정 인과 일단 연관이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지만 이사진 5명 중 정 이사장을 포함해 3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사회는 정 이사장의 연임안을 부결시켰지만 정 이사장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정동춘 이사장에겐 여전히 고급 승용차가 지급되고 있고 본인의 언론조정 신청 비용도 재단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출연금 157억 원 중 100억 원도 정 이사장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돼 있습니다. 오늘 정 이사장은 오히려 노승일 부장이 청문회에 내부 문건을 유출했다며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쌍둥이 재단인 미르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이사진 4명을 전원 교체했지만 재단 운영에서 크게 바뀐 점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경련은 재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이들 재단을 합쳐 정상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재단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순실 씨 등을 기소하면서 두 재단이 직권 남용으로 설립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전경련, 심지어 대기업들까지 재단과 연관되기를 꺼리면서 최 씨 측근들의 재단 농단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청와대가 졸피뎀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량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엔 이들 약품들의 구매량과 재고량이 다르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JTBC 취재 결과 청와대가 이 의약품의 80%가량을 기록이 잘 드러나지 않는 인근 군병원을 통해서 공급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와대 향정신성 의약품 수량이 차이가 났던 이유가 이번에 확인된 셈입니다. 정재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군 의무사령부 소속 서울지구병원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내역입니다. 2013년 1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청와대가 이곳에서 공급받은 물량은 모두 1953정.
청와대에서 처방에 사용한 2,457정의 80%에 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와대가 처방전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하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기록에 청와대 의무실이 표시됩니다. 약품 종류와 수량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군병원에서 공급받으면 청와대의 의약품 구입 목록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청와대가 향정신성 의약품의 처방 기록을 감추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보다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그랬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군병원에서 공급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군병원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는 대부분 경호실 예산으로 자체 구매했으나 2013년부터 공급처가 군병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어떤 기록도 남기지 않기를 원했다며 의약품 사용을 드러나지 않고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가 요구하면 군병원은 무조건 줄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와대는 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렇게 대량으로 공급을 받았을까요? 청와대는 당초 이 약품들을 해외 순방 때 직원들의 수면 장애를 막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취재 결과 이들 약품은 모두 대통령을 전담하는 의무동, 즉 의무실이 아닌 의무동에서만 처방이 됐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의무실에서는 단 한 건도 사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박사라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제출한 마약류 관리대장입니다. 별지 서식이 있는 건 청와대 직원들 대상인 의무실용이고 별지 서식이 없는 건 대통령을 전담으로 하는 의무동용입니다. 항정신성 의약품이 나간 걸 확인해보니 모두 의무동이었습니다. 의무실에서 나간 건 2건이 있는데 원래 있던 약을 유효기간 때문에 교체한 겁니다. 대통령을 전담하는 의무동에서만 향정신성 의약품이 지급된 데 대해서 청와대는 엄격한 관리를 위해 의무실장이 상주 중인 의무동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약을 처방받은 대상이 청와대 직원들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청와대는 의무실에서도 향정신성 의약품을 따로 구비해놨습니다. 이 약품들을 의무동으로 옮겨서 처방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직원들용이라면 당연히 의무실에 비축된 의약품을 써야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의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이뤄졌는지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대통령이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선 가운데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촛불 집회는 새해에도 이어집니다. 이번 주말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만큼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행사들로 꾸며집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새해 첫 주말 촛불 집회가 열리는 이번 주 토요일은 세월호 참사 1000일을 이틀 앞둔 날입니다. 주최 측은 희생자 가족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족들에게 신뢰를 주지 않았고 지속적인 음해와 증거인멸하였고 유가족들을 1000일이 다 되어가는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서울 광화문 광장 분향소에 걸린 희생 학생들의 사진을 들고 청와대 쪽으로 행진할 예정입니다. 또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라는 의미로 저녁 7시에 불을 끄는 퍼포먼스도 진행합니다.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 합창단과 가수 이상은 씨 공연도 열립니다. 한민복 시인은 숨쉬기도 미안한 4월이라는 세월호 추모시를 낭송할 예정입니다. 친박단체들은 같은 날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앞에서 박 대통령 5호 집회를 연 뒤 대치동 특검 사무실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의 24시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청와대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와 국정원 개편에 대한 정책 구상도 발표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3대 권력기관에 대해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나라냐는 탄식의 근본 원인은 국가 권력 사유화로 인한 국가 시스템 붕괴입니다. 그 중심에
청와대 검찰 국정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대선 공약을 제시한 겁니다. 우선 청와대 개혁을 첫 손에 꼽았습니다.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며 일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이 같은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는 의지를 나타낸 겁니다. 또 대통령 직속기구인 경호실을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권위적인 군사 정권의 산물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검찰 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이 독점한 기본적인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위한 보충적 개념의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원을 해외 안보 정보원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업무를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포퓰리즘적 정책 구상이라고 즉각 비판했습니다. 국정원 개혁 부문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한편 인적 청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부는 이전 투구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과 서청원 의원은 오늘도 서로 당을 나가라고 비난을 이어갔는데요. 친박계 의원들 사이에도 인적 청산에 대한 입장이 갈리면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2차 분열에 들어갔단 말도 나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임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청원 의원을 향해 탈당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정치하는 데인 줄 알고 왔더니 이게 서청원 집사님 계신 교회인 것 같다. 서청원 의원도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할복하다 하시고 나는 그분을 내가 모시는 좀 역할을 했는데 잘못 보셨다. 그러나 버티기에 들어간 서 의원 측에서는 친박계 숫자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 친박계인 김태흠, 이장호 의원 등이 인 위원장을 향한 공격에 동참하지 않고 침묵만 이어가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의 친박계 중진이 거취를 고심 중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앞서 이정현, 정가변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고 홍문정 의원도 인 위원장에게 거취를 일임한 상태입니다. 인 위원장의 인적 청산 앞에서 강한 결집력을 보여온 친박계가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정진석 전 원내대표 등 충청권 의원들은 반기문 총장이 귀국하면 탈당할 가능성이 커 새누리당 전체가 2차 분당 수순으로 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한화그룹 김승현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가 오늘 새벽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술집 종업원들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서도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불안한 듯 조사실 밖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셋째 아들 김동선 씨입니다. 한화건설 신성장 전략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 씨는 새벽 3시 30분쯤 서울 청담동 한 술집에서 종업원 2명을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도 난동을 부려 차량 유리창에 금이 가기도 했습니다. 발길질로 차의 뒷자리에 앉아서 유리창 차고 완전 시트 손으로 찍고.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폭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에도 서울 용산의 한 호텔 술집에서 종업원을 폭행했습니다. 2014년에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와 인천 아시안게임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금메달을 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폭행과 공용물 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도입도 되기 전부터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쏟아졌죠. 100일 만에 우리 사회 곳곳이 바뀌었는데 시민들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정부청사 뒤편에 위치해 공무원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 거리입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고 이 거리 전체엔 더치페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자기 밥값을 각자 내려는 사람들이 계산대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 적은 금액도 그냥 따로 인당 나누기 10만 원이면 10명이 10만 원을 시켜 먹었다 그러면 만 원씩. 내 몫은 내가 계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김영란법 계산기 앱에 각자 내기 신용카드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첫 명절, 설 선물도 달라졌습니다.
고가의 선물이 주로 전시되어 있던 백화점 명절 선물 부스에도 이제 5만 원 이하 선물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트에서도 처음으로 참조기 대신 민어로 만든 굴비 세트와 수입 맥주 세트를 내놓았습니다. 꽃 농가나 식당에선 화환이나 접대 손님 매출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긍정적으로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한국행정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성인 남녀 3,562명 중 85.1%가 김영란법을 잘 도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스모그를 걸러내기 위해 코털이 더부르기 자란 사람의 모습, 미래 중국인을 그린 영상에 등장합니다. 200시간 연속 스모그 2급 경보를 겪고 있는 중국인들 자조가 담겨 있는데요. 시민들은 좌절을 넘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신경진 특파원입니다. 갓난아이부터 노인, 길거리의 개까지 모두 길고 수두룩한 코털 일색입니다. 스모그 속에서 살아남은 미래 중국인의 진화상입니다. 환경단체 와일드에이드 중국지부가 지난해 스모그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작한 영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코털을 밀어버리며 오염이 당신을 바꾸기 전에 대기오염을 해결하자고 다짐합니다. 이 단체는 공기오염으로 요절하는 사람이 해마다 50만에서 160만 명이며 스모그가 심한 중국 북부 시민의 평균 수명이 남쪽보다 5년 짧다고 지적합니다. 베이징 일대는 새해 벽두부터 발령된 첫 안개 적색 경보가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스모그를 뚫고 달린 고속철도가 황금색으로 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스모그 골드라 부릅니다. CCTV 본사를 덮치는 스모그 영상도 중국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는 스모그가 좌절과 공포를 넘어 분노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기오염이 개선되지 않으면 중상류층을 시작으로 해외 이민 풍조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베이징에서 JTBC 신경진입니다. 세계 곳곳의 유적지마다 선명한 한글 낙서들은 안타깝게도 낯설지가 않죠. 얼마 전엔 태국 산호초에 이름을 새겨서 논란이었습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이 낙서 본능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편히 쉬려고 찾은 대나무 숲도 얼룩지고 있습니다. 1차 카메라 손광균 기자입니다. 이곳은 전남 담양의 중록원입니다. 축구장 40배 면적의 대나무를 심어 15년째 관광객들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곳에 있다고 합니다.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처럼 대나무를 뒤덮은 이 낙서들입니다. 연인끼리 사랑을 약속하는 말부터 장난스러운 문구나 로봇 그림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눈으로만 봐달라는 안내판이 곳곳에 걸려있지만 성한 대나무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의 대나무들은 보통 10m 넘는 길이로 자라는데요. 낙서는 대부분 이렇게 사람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나 팔이 닿는 곳까지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끝이 날카로운 열쇠나 돌멩이를 사용해 파놓은 듯한 흔적이 가장 많이 보입니다. 겨울철인 요즘은 비수기에 단체 관람객이 줄면서 낙서도 뜸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껍질이 다시 자라지 않는 대나무에는 언제 새겼는지 알 수 없는 자국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요.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또 안 보는 사이에 또 다시 또 완성을 해놓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방문객들은 깨끗한 대나무를 찾다 이내 포기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찍으려고 했는데 한편으로는 나도 여기다 글을 쓰고 찍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들었고, 근데 또 그러기에는 여긴 관광지인데. 이렇다 보니 SNS에 올라오는 이른바 인증샷에도 낙서 없는 대나무 숲 사진은 보기 어려운 상황. 보다 못한 누리꾼이 대나무를 보호하자고 호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식물뿐 아니라 수백 년 된 문화재도 낙서의 표적입니다. 한쪽 벽면이 낙서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가려져 있는데요. 관광객들이 다녀갈 때마다 이곳이 낙서판으로 변하는 탓에 이렇게 매번 황토로 덧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소세원은 담양군청이 선정한 10대 명소 중 하나로 2008년 문화재청이 국가문화재로 지정한 명승입니다. 16세기에 만들어진 정원으로 400년이 넘었지만 연말마다 낙서를 가리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이마저도 중고등학생들의 수학여행철이 돌아오면 소용이 없습니다.
황당한 낙서 내용대로 용용 죽겠지. 바로 지울까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보고 좀 이거 어떤 생각을 갖는가를 좀 관찰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만. 소세원 맞은편으로는 이렇게 성인의 허리 높이로 울타리까지 만들었는데요. 관광객들이 이곳까지 내려와 낙서를 남기자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은 겁니다. CCTV까지 설치하고 수시로 둘러봐도 관리인 2명이 하루 2,000명에 달하는 방문객들을 감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이 시설을 관리하던 직계우선 1명은 횡포를 부리는 관람객들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 2009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추억을 남기려는 마음에 또 나 하나쯤이면 어때라는 생각이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잘 보존된 문화재와 자연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싶은 건 너무 큰 욕심일까요? 밀착 카메라 손광균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장한다. 청소년 시절의 필독서, 그러나 이제는 아스라해진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기존의 세상에서 새로운 세상으로의 깨침을 그렇게 말했죠. 오늘의 앵커 브리핑은 그러나 그렇게 철학적이진 않습니다. 보다 작게, 소박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양손에 쏙 들어오는 이 작은 달걀의 의미는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달걀은 가난이었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가난을 면해버려 닭을 키웠습니다. 이제 석 달만 더 고생합시다. 닭이 알만 낳게 되면 당신도 그 지긋지긋한 원고료 벌이 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돼요. 아내의 이 말을 들은 시인은 사람은 굶어도 닭은 굶길 수가 없어서 종종 걸음을 쳤습니다. 누군가에게 달걀은 애틋한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 삶은 달걀을 좋아하던 사랑방 손님이 떠나던 그날 어머니는 달걀 장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우리 달걀 안 사요. 달걀 먹는 이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달걀은 추억이었습니다. 엄마가 부엌 살강 밑에 놓인 항아리에 귀하게 모으던 그 달걀. 할머니랑 아버지 상에만 오르던 달걀찜. 그리고 누군가에게 달걀은 분노를 표현하는 무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눈에 맞았으면 실명했을 뻔. 날아온 달걀을 피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정치인들도 많았습니다. 작은 달걀 한 알, 한국인의 소비량을 굳이 셈하지 않아도 달걀은 우리와 뗄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달걀은 지금 우리에게는 또한 무엇일까? 전염병이 돌기 시작한 지 50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살처분된 생명은 무려 3천만을 넘어섰습니다. 양계 농가의 눈물과 원가 상승 때문에 고민인 식당들. 권력은 오직 그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서 매진했고 그 곁에 누구는 그 권력에 기대어서 혹은 그 권력과 함께 사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날이 갈수록 커지는 지금 국정은 구멍이 났고 한 알의 달걀에서 오는 행복조차 미뤄둬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의 우리에게 달걀은 눈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제 설이 지나면 새해는 붉은 달개 해입니다.
말씀드리다 보니 데미안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통령 헬스 트레이너인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죠.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한 진술을 했는데 헌법재판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다시 연결해서 윤 행정관의 주장 그리고 그 발언의 문제점 등도 동시에 짚어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 오늘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와서 주장한 게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윤 행정관 자신이 대통령을 봤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안봉근 전 비서관이 오전 10시쯤에 보고를 위해서 관저에 온 것도 봤다는 건데, 근데 오늘 윤 행정관 증언을 보면 대통령 옷값 등과 관련한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했지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그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참사 당일 오전에는 어떻게 안 비서관을 정확하게 목격했다는 건가요? 윤 행정관은 자신이 관저에 있는 방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문을 열어놔서 그 방 앞을 지나가던 안봉근 전 비서관을 봤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있던 방을 지나야 대통령이 있는 방으로 가는 안봉근 전 비서관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윤 전 행정관 스스로 관저에 방이 많다고 했는데 우연히 목격을 했다는 주장이네요. 그렇다면 안봉근 전 비서관이 관저에 와서 뭘 했고 얼마나 있었다는 내용도 기억을 혹시 하고 있었습니까? 예, 윤 행정관은 안봉근 전 비서관을 봤다는 것만 기억을 하고 안 전 비서관이 대통령 있는 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보고를 하는지는 자신은 모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전에 안봉근 전 비서관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물음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일부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윤전추 행정관이 안봉근 비서관이 뭘 보고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들어갔다라는 것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그 서류가 뭔지는 물론 얘기를 안 했습니다. 또 본인도 8시 반인가에 서류를 보고했다고 하는데 그 서류가 뭔지도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윤 행정관은 그전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전 8시 반에 처음 대통령을 봤다고 했는데 어떤 모습이었고 뭘 하고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모습만 설명을 했는데요. 자신이 오전 8시 반에 대통령을 봤을 때 대통령은 정상복을 입고 있었고 헤어스타일도 정갈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대통령은 소위 알려진 올림머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전에 그렇다면 미용사가 왔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또 오전에는 미용사를 부르지 않았다, 이렇게 윤 행정관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갈한 머리가 과연 맞았는지, 그리고 만약 누가 온 게 아니라면 과연 정갈한 모습으로 출근 준비가 돼 있는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 자, 글쎄요, 그 정갈한 모습이라는 것이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그렇다면 굳이 오후에 이 미용사들이 와야 될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또 드는데 대통령이 오후에 했다는 올림머리는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윤 행정관은 오후 행적과 관련해서도 자신이 미용사를 불렀고 중앙재난대책본부에 나가기 전에 머리 손질 시간이 얼마 안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윤 행정관은 오후에 미용사를 불러서 머리를 하는데 20여 분 정도 걸렸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미용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이 올림머리는 1시간 반이 걸릴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윤 행정관 말대로 정말 머리 손질을 그렇게 빨리 했다면 그 중앙재난대책본부에 왜 이렇게 늦게 갔는지 새로운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 결국 윤 행정관의 증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심되는 대목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검에서도 물론 이 부분이 규명이 돼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특검은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할 방침입니다. 오늘 윤 행정관의 새로운 증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윤 행정관과 안봉근 전 비서관, 그날 오전에 관저에 있었다는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예, 당연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윤 전 행정관은 매우 철저한 준비 끝에 나온 것이 틀림없어 보이고 오늘 나온 얘기는 오전 중에 자신이 받고 안봉근 행정관이 역시 대통령 봤다는 것. 근데 그거 이외에는 특별히 더 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좀 더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백종원 기자였습니다. 네, 특검 출범 2주째. 하지만 특검이 자신했던 청와대 압수수색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청와대 내부 자료는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이죠. 이제 지난 검찰 수사 때는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주는 자료만 받아왔는데 특검은 과연 다를까요? 팩트체크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일단 진입을 해야 뭐 압수를 하든 수색을 하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네. 근데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하면요.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으려면 네. 특검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장을 먼저 법원에서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가면 됩니다. 압수수색하면 되죠. 네. 그런데 청와대가 좀 독특합니다. 그 중간에 한 단계가 더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 특검이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아 근데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래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모순인 것 같은데. 네. 네. 그런데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10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군사상의 비밀 111조 공무비밀에 관한 것은 승낙 없이는 못한다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청와대는 군사와 공무상 비밀이 모이는 보안시설이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청와대가 이렇게 법을 내세워서 검찰을 못 들어오게 한 건데 이번에 이제 특검에는 협조를 해줄까요? 어떨까요? 네. 그런데요, 이 법에 단서 조항이 하나가 네.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거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을 해하지 않으면 특검의 진입을 혹은 압수수색을 청와대가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법조계의 의견 들어보시죠. 청와대 쪽은 완전히 그냥 범죄의 사각지대가 되는 거 아니냐. 실제 청와대와 관련된 범죄라고 하는 거는 정말 국가를 흔들 만한 범죄들일 텐데 그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못한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법원이 영장을 내줬다는 건 청와대 들어가서 압수수색 꼭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영장을 이렇게 들고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죠. 네. 청와대가 승낙을 만약에 거부하면 특검이 무시를 하고 집행한 뒤에 나중에 법정에 가서 누구의 판단이 맞는지 가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법조인들이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청와대가 계속 막아서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검이 영장 발부받고 저 청와대 문 앞까지 갔다고 치죠. 네. 그런데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돼야 될까요? 통상적인 상황에서는요. 네. 이렇습니다. 일단 수사기관은 열쇠 전문가를 불러서 열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여의치 않으면요. 부수고 들어갑니다. 강제 진입인데요. 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120조.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오히려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155조입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들어가더라도 물리적으로 막아설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충돌이 일어납니다. 네. 충돌이 일어나면요.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거죠. 폭행, 협박, 위계로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죠. 심지어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네, 그러면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강제로 진입을 해서 압수수색까지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단 일반적인 상황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이번의 경우엔 여전히 청와대라는 특수성이 한계입니다. 청와대는 1급 보안시설이죠. 경호처와 경찰, 군이 무장하고 있습니다. 3중 경호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특검이 이걸 뚫기가 매우 어려운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다 가능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경호실에서 총 들고 정문에서 딱 막았으면 그것이 적법하고 정당한 권한 행사이지만 물리적으로 해결한다면 혁명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강제 진입과 압수수색은 이론적으로 가능. 하지만 초법적으로 막아선다면 현실적으로는 불투명입니다.
특검팀은 지금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저희 팩트체크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취재에 응한 한 법조인은요. 그래서 아예 이런 현실적인 방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막는 표면적인 이유가 지금 군사적, 공무적 비밀 때문이라면 네. 특검이 먼저 수색을 하게 한 뒤에 기밀을 제외한 범죄 혐의 자료만 추려서 압수해 가도록 하면 그렇게 협조만 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보안 손님을 쉽게 드나들었던 청와대인데 지금 특검은 강제 진입이라는 불행한 시나리오까지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안민석의 특검 걱정. 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정유라가 급작스럽게 체포되는 바람에 오히려 특검 수사가 좀 어려워졌다는 식으로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저도 전해 들었는데 보통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되는 것이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반대 주장을 한 셈인데 무슨 이유입니까? 네, 먼저 그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아마 이번에 이런 식으로 체포가 되지 않았으면은 한국 특검하고 덴마크 경찰하고 정유라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촘촘한 그물망이 완성된 상태에서 체포하지 않았을까. 특검 측의 입장에서 보면은 스텝이 꼬인 거죠. 네, 안민석 의원은요, 지난달 정유라를 찾겠다며 독일에 다녀왔고, 그 이후에 관련된 정보를 특검에 넘겼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특검이 체포망을 좁혀가는 등 이런 과정을 밟고 있는데, 갑자기 체포가 되면서 계획이 흐트러졌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 드려야 될지. 만약 이 일에 체포가 안 됐다면 언제 체포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물론 뭐 도주 의뢰도 있었고요. 안 의원은 이게 어떤 근거로 특검이 뭐 조만간 체포하고 신속히 송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저도 무슨 근거로 이런 주장을 한 건지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요. 현재 또 독일에 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문자로 좀 주고받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특검 스텝이 꼬였다고 주장하는 전제는 특검이 로드맵을 밟고 있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어떤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자신의 개인적인 믿음을 전제로 가정법을 썼다고 스스로 밝힌 셈입니다. 예. 그런 걸 가정법을 써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특검 입장은 뭡니까? 자, 특검 측도 저희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국회의원이나 외부와 협력해서 비공식적으로 해온 일은 없다. 그리고 또 정유라가 외국에 있어서 지금까지 체포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다. 특히 안 의원에게 어떤 제보받은 바가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결국 이제 자신이 정유라 체포를 위해서 모종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한 셈이고 그 답은 특검이 대신 해드린 셈이나 마찬가지가 됐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자, 두 번째 키워드 가겠습니다. 선거는 19금이 아니다. 자, 개혁보수신당이 어제였죠.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방안을 당론 채택하기로 했다가 불과 하루 만에 뒤바꿔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예. 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3 학생이면 공부해야지 선거판에 끌어들이나 대체로 고3의 경우에 부모나 교사의 의존이 심하고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부족해서 투표권을 주지 않아도 된다. 듣는 고3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텐데요. 예. 웃자고 한 말 같지만 실제로 기자들 앞에서 심각하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예. 그럼 다른 나라들은 지금 18세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19세가 거의 없다면서요. 그럼 다른 나라 이 학생들은 18세들은 독자적 판단 능력이 우리보다 낮은 것인지 이런 반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우선 뭐 현실적으로 18세면 남자의 경우 부모 동의 없이 지금 결혼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리고 형법에선 처벌을 받는 나이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러니까 당장 야권에서는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예. 자, 박지원 전 원내대표죠. 자, 개혁보수신당이 아니라 이제 보니까 수구보수신당으로 개명하시라. 또 민주당의 민병두 의원도 지금 당명 공부를 하고 있다는데 그 수많은 시민들이 선견지명이다. 당 이름을 똑같당, 왔다갔당, 안 쏟는당 뭐
이럴 줄 알았당 이런 걸로 바꾸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비아냥을 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자, 대선은 19금 야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자, 무슨 대통령 선거를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섭다는 성인 비디오 취급하는 거냐 이런 주장을 한 셈입니다. 예. 마지막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마지막 키워드 가겠습니다. 또 황교안 말 그대로인데요. 황교안 대행이 또 과잉 의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3일이었는데요. 구로동 디지털 산업단지를 방문하면서 7분 넘게 도로를 통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도 여기는 늘 막히는 곳이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습니다. 예. 선출된 권력은 아닌데 요즘 하여간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행에 대해서는. 총리 시절에도 사실 이런 의전 논란이 좀 종종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좀 또 해명을 내놨는데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통상적인 교통 통제였는데 좀 정체가 심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특히 황 대행은 총리 시절에도 시민 불편 초래되지 않도록 항상 당부했다. 근데 지금도 총리인데 마치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당부하는데 그럼 밑에서 안 든다는 얘기인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일 전국이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모처럼 공기도 깨끗할 거란 예보입니다. 예, 뉴스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I can tell by your eyes that you've probably been crying forever. And the stars in the sky don't mean nothing to you.